그만해. 내 피 같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면서 그게 내 본분이라고? 이 흡혈귀 같은 인간들아, 딩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점심시간. 나는 아들 민준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었다. 평화롭던 식탁 위에서 내 휴대폰이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내 글자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민준이를 달랬다. 민준아, 착하지. 엄마가 할머니 전화 좀 먼저 받을게.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어지고 말았다. 어머님이 실수로 잘못 누르셨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시 숟가락을 들고 이유식을 먹이려는데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였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으로는 민준이 입에 숟가락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민준이 밥 먹이는 중이라서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말을 싹둑 잘라먹고 치고 들어왔다. 지혜야. 너 지금 뭐하고 자빠졌길래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당장 잠실 시그니엘 호텔로 튀어와라. 지금 하늘이 두 쪽 나도 와야 할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 기세에 눌려 흠칫 놀랐다. 시그니엘 호텔이라니.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 아닌가? 평소 콩나물 값 100원 깎겠다고 시장 상인이랑 30분씩 실랑이 하던 어머님이 그런 곳에 가셨다고? 게다가 하늘이 두 쪽 날 급한 일이라니. 나는 황급히 물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이 편찮으세요? 아니면 혹시 묻지 말고 오라면 그냥 와. 시어머니는 거의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지금 다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101층에 있는 한식당 무단정으로 바로 올라와라. 어머님은 내가 뭐라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나는 검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허구한 날 직장을 때려치우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누이 박미나.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건지, 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를 오라가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어머님 목소리는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쩌렁쩌렁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는 쪽에 더 가까웠다. 민준이가 입을 벌리며 옹알거렸다. 맘마. 나는 속에서 치미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우리 민준이 맘마 먹어야지. 우리 아들 착하다. 겨우 2숟가락을 더 먹였을까 휴대폰이 또다시 울어댔다. 보나 마나 시어머니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지금 애 밥 먹이다 말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금방. 서지혜, 너 아직 출발 안 했니? 사람 피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와. 택시비는 내가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번에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어머님이 택시비를 주겠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다 못해 지구가 거꾸로 돌 일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로 내가 감당 못할 큰 사고라도 터진 걸까? 그 뒤로 10분 동안 내 휴대폰은 진동 마사지 기계가 된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몇십 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받든 말든 몇 번 울리다 끊고 다시 걸기를 반복했다.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 같았다. 대충 세어봐도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숨통을 조여왔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놀란 민준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 밥을 먹일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서둘러 민준이를 안아 들고 등을 토닥였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급한 일이 있으시대. 우리 잠깐 나갔다 오자. 나는 허둥지둥 민준이의 입과 손을 다기고
겉옷을 대충 걸친 뒤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 집을 뛰쳐나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급하게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이 행선지를 묻자 나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기사님, 잠실 시그니엘 호텔이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불안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시그니엘 호텔 무단정이라니. 거기서 밥 한 끼 먹으면 내 월급이 얼마나 날아가는 걸까?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길래 나를 이렇게 닥달하는 걸까? 먹구름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택시가 시그니엘 호텔에 웅장하고 화려한 정문 앞에 멈춰섰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졸음이 와서 칭얼거리는 민준이를 안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의 압도적인 호화로움은 내 옷에 묻은 아기 침 자국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무단정으로 가기 위해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열리자 고급 향수와 음식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복도에는 두툼한 카페 이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무단정이라는 단아한 글씨가 보였다. 입구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예약하셨습니까? 나는 민준이를 고쳐 안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예약은 안 했고요. 일행을 찾으러 왔어요. 박 여사님 일행이요. 직원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공손한 태도로 안내했다. 아, 박 여사님 일행분이시군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직원의 뒤를 따라 넓은 홀을 가로질렀다. 분위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조용하고 품격이 흘렀다. 테이블 간격은 넓었고 손님들은 다들 교양 있게 소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쪼그라들었다. 시댁 식구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그들은 이런 곳에서 점잖게 식사만 하고 갈 사람들이 아니었다. 직원이 어느 룸 앞에서 멈춰서서 손짓했다. 박 여사님은 모란 룸에 계십니다. 여기입니다. 나는 감사하다는 눈인사를 하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육중한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금빛 장식으로 번쩍거렸다.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원형 테이블 위에는 온갖 그릇들이 전쟁터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한 잔치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었다. 빈 와인병이 몇 개나 굴러다녔고 먹다 남은 랍스터 껍데기와 전복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진 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고 있었다. 가장 가관인 건 시누이 박미나였다. 그녀는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 가방을 손에 쥐고 애지중지 쓰다듬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허세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는지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이쑤시던 손을 멈췄다. 만족스럽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늦게 온 아랫사람을 꾸짖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돌변했다. 어휴, 이제야 왔니?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박민아가 고개를 들더니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싸구려 옷과 품에 안긴 아이에게 잠시 머물던 시선은 이내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자신의 새 가방으로 돌아갔다. 순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다. 30통 넘게 전화를 해대며 밥 먹던 사람을 불러낸 이유가 고작 자기들이 배 터지게 먹은 걸 구경하고 명품 가방 자랑하는 걸 보라는 거였나? 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이를 아기 의자에 앉히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하셔놓고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박민아에게 눈짓을 했다.
미나, 네가 올케한테 설명해라. 박미나는 기다렸다는 듯 새 가방을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급 가죽 빌지를 집어들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언니. 박미나가 빌지를 내 손에 툭 던지듯 건넸다. 그 무례한 손짓과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 이 식사는 내가 취직한 기념으로 모인 가족 외식이래. 계산은 언니가 하라고 하시네. 나는 엉겁결에 딱딱한 가죽 빌지를 받아들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가족 외식. 미나의 취직 축하. 나는 금시초문인데? 게다가 나보고 계산을 하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빌지를 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찍힌 아라비아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렸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굵은 글씨로 찍힌 금액은 정확히 3,088만 8천 원이었다. 밥 한 끼에 3천만 원이 넘는다고?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빠르게 내역을 훑어내렸다. 최상급 완도 전복, 특급 한우 안심, 호주산 랍스터, 그리고 이름도 읽기 힘든 수입 와인 몇 병. 더 기가 막힌 건 박미나 옆에 놓인 택도 떼지 않은 새 명품 가방 가격까지 떡하니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빌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쏘아보았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천만 원이 넘는 밥값에 저 가방 값까지 이걸 지금 저보고 내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듯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래, 지혜야. 너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 아니냐? 이건 내 돌이야? 우리 미나가 그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얼마나 큰 경사니? 집안의 자랑인데 올케로서 축하 선물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게다가 너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너네 친정 잘 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너도 월급 쏠쏠하게 받으면서 이 정도 돈 식구들끼리 기분 좋게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 박미나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며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엄마 말이 다 맞지 뭐 설마 돈 없다고 뺄 건 아니죠? 평소에는 있는 척 다 하더니 이럴 때 쪼잔하게 굴지 맙시다. 얼른 계산해요. 우리 이제 스파 받으러 가야 하니까. 나는 손에 들린 그 묵직하고 모욕적인 계산서를 꽉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에 있는 저 두 여자의 낯짝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움, 시누이의 허영심, 그리고 못 본 척 딴청 피우는 시아버지까지. 민준이가 엄마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는지 불안하게 몸을 비틀며 작게 떴마하고 불렀다.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황당함이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다.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비웃게 놔둘 순 더더욱 없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 정면으로 부딪혀봤자 나만 손해다. 저들은 쪽수도 많고 이미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다. 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계산서를 탁 덮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박미나를 향해 말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미나 씨 제가 계산할게요. 문제 없죠? 시어머니와 박미나는 거봐. 제가 별 수 있어 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그들의 역겨운 표정을 무시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네요. 휴대폰 간편 결제는 한도가 있어서요. 화장실 좀 다녀오면서 폰뱅킹으로 이체해서 계산해야겠어요. 금방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내가 돈을 내겠다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렸다. 손을 휘휘 저으며 재촉했다. 그래, 그래. 얼른 다녀와라. 우린 여기서 기다리마. 박미나도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허리를 숙여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민준아, 엄마랑 손 씻으러 가자. 나는 3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손에 꽉 쥐고 아이를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당당하게 걸어 화장실로 향했다. 민준이를 안고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밖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화장실 안은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쿵, 쿵, 갈비뼈를 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고급스러운 독립세면대에는 은은한 향기만 감돌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민준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세면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미지근한 물을 틀어 손을 씻겨주었다. 차갑게 식은 내 손끝을 데우고 무엇보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싶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 민준이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웅얼거렸다. 어린아이 눈에도 아까 그 방의 공기가 살벌해 보였나 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이 손을 닦아준 뒤 나는 구겨진 계산서를 펴들고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대섰다.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3천만 원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소에 싫은 소리 못하고 웬만하면 참아 넘기니까 나를 아주 물로 본 거다. 우리 친정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강도질을 하려든다. 이번엔 절대 넘어갈 수 없다. 이건 단순한 바가지가 아니라 명백한 갈취다. 오늘 내가 여기서 굴복하면 앞으로 수많은 3천만 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반격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밥상 엎고 소리 지를까? 저들은 셉니고 나는 아이까지 안고 있다. 몸싸움이라도 나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 경찰을 불러? 가정사라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할 게 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돈은 한 푼도 안 쓰면서 저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고 망신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내 서류상 남편, 박진우였다.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박민아의 오빠.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7번, 8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주변이 시끄러운 걸 보니 사무실인 모양이었다. 박진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왜?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아니 약간은 억울한 척 목소리를 꾸며 말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박진우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어디긴 어디야, 회사지.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용건만 간단히 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가 시그니엘 호텔로 오라고 하셨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와야 할 급한 일이라면서. 박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부자연스러워졌다. 아, 시그니엘. 엄마가 부르셨으면 그냥 밥이나 먹자는 거겠지? 가족 모임 같은 거? 속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 오늘 밥값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 그리고 미나 씨가 산 가방까지 전부 계산서에 포함된 건 알고 있어? 박진우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못 들었는데 엄마가 미나 취직했다고 기분 좀 내고 싶어 하셨어. 당신 보고 계산하라는 건 당신 요즘 보너스 받아서 여유 좀 있지 않나 해서 그러신 걸 거야? 아유, 여보. 식구들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일단 당신이 먼저 내고 나중에 내 프로젝트 수당 나오면 그때 줄게. 나 진짜 바빠서 끊는다. 박진우.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3,088만 8천 원이야. 이게 당신 눈엔 푼돈으로 보여?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사무실의 소음만 들려왔다. 몇 초 뒤 박진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3천만 원. 무슨 밥값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도 어쩌겠어.
호텔 한복판에서 엄마 망신 줄 수는 없잖아. 일단 당신이 결제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응? 제발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의 비겁한 변명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게 내가 결혼한 남자의 실체였다. 평소에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엄마나 여동생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나더러 참으라고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인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집에 가면 이 3천만 원은 흐지부지 될 게 뻔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박진우, 당신이 곤란해. 그럼 당신 식구들이 작당하고 나를 호구 취급할 때 내 기분은 어땠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이 돈 내가 못 낼 것 같아. 아니, 안 내. 그리고 당신이랑 나 이제 제대로 계산 좀 해야겠다. 나는 박진우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어진 신호음을 들으며 거울을 보았다. 눈가는 붉어졌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마지막 망설임조차 사라졌다. 박진우는 믿을 놈이 못 된다. 이 집구석은 뿌리부터 썩어 빠졌다. 당신들이 의리를 저버렸으니 나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 나는 휴대폰을 켜고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난동을 피울 순 없지만 증거는 남길 수 있다. 나는 그 거액의 계산서 앞면, 뒷면, 그리고 상세 내역까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사진을 찍었다. 숫자 하나, 메뉴 이름 하나까지 선명하게 나오도록 초점을 맞췄다. 고화질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녹음 어플을 켰다. 빨간색 녹음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손에 쥐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좋아. 무대는 당신들이 만들었고 나를 억지로 그 위에 세웠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주 특별한 쇼를 보여주지. 이 3천만 원짜리 계산서가 나의 첫 번째 무기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 들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낳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 잘 봐. 엄마가 오늘 하나 가르쳐 줄게. 우리는 먼저 시비를 걸진 않지만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해. 민준이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엄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뺨을 만져주었다. 나는 표정을 싹 지우고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갔다. 입가에는 살짝 미소까지 띄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꽉 쥐고 아이를 안은 채 뒤를 돌았다. 다시 저 역겨운 무단정이라는 전쟁터로 향했다. 차가운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녹음 중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표정, 약간 곤란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착한 며느리의 표정을 짓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박민아가 머리를 맞대고 새 가방을 뜯어보며 하하호호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이나 쑤시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잽싸게 허리를 펴고 앉아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지혜야. 벌써 다 했니? 역시 넌 손이 빨라.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한다니까? 우리 미나 챙겨주는 건 올케밖에 없네? 박민아도 전리품을 자랑하듯 가방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민준이를 무릎에 앉힌 뒤 아까 내가 구겨버렸던 계산서를 조심스럽게 펴서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 넘어 박민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짐짓 곤란해하는 척, 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미나 씨, 돈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요. 아까 화장실에서 이 계산서를 찬찬히 뜯어봤는데 금액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이 돈 제가 내야 하는 거라면 내역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어머니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눈치였다. 짚고 넘어가긴 뭘 짚어? 그냥 밥값인데. 얼른 계산하고 가자니까. 박민아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
진짜. 언니, 계산서에 다 써 있잖아요. 글씨 못 읽어요? 나는 계산서를 들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말투는 여전히 상냥했고 모르는 걸 배우려는 학생처럼 겸손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1990년산 로만의 꽁띠 한 병, 1880만 원. 제가 알기로 아버님 고혈압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술 드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비싼 술은 도대체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확 바뀌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를 쑤시던 시아버지도 멈칫하더니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다. 박민아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꽥소리를 질렀다. 서지혜, 지금 뭐 하는 거야? 취조해. 아빠가 오늘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신 게 뭐 어때서? 내가 시켰어. 나 취직해서 기분 좋게 축하주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안 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 물론이죠. 신우이가 취직했는데 당연히 축하해야죠. 경사인데. 내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갔다. 다른 항목을 짚었다. 그럼 이건요. 팔미 특급 전복 4인분, 1인당 38만 원씩 해서 152만 원. 거기다 자연산 똥의 돌돔, 한 마리에 26만 원. 어머니, 저번에 해산물은 찬 성질이라 드시면 속 쓰리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굳어버렸다. 목소리가 뻣뻣하게 굳었다. 서지혜, 너 오늘 작정하고 시비 거는 거냐? 내 속이 쓰리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손님 대접하는데 이 정도 고급 요리도 못 시켜? 어머, 오해하세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3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잖아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죠. 우리 시댁이 시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동네방네 소문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그들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시선을 박미나 옆에 놓인 눈부신 새 가방으로 옮겼다.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물었다. 미나 씨, 그리고 저거. 여성용 핸드백 1,200만 원의 저 가방도 오늘 가족 외식 메뉴에 포함된 건가요? 전복 껍데기 담는 용도인가? 아니면 술병 담아가는 용도인가요? 박민아가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했다. 서지혜, 너 지금 나 비꼬는 거야? 이건 엄마가 사주기로 한 취업 선물이야. 같이 계산하는 게 뭐 어때서? 돈 아까우면 그냥 아깝다고 말을 하지 왜 사람을 돌려까고 난리야? 재수없게. 아, 취업 선물이었구나. 나는 깨달았다는 듯 말꼬리를 길게 늘였다. 그리고 숨김없는 경멸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 가방은 어머니가 사주기로 약속하신 거네요. 그럼 이 계산서는 가족 외식비인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딸한테 선물 사주면서 겸사겸사 밥 한 끼 얹은 청구서인가요? 나는 손에 들린 계산서를 팔랑팔랑 흔들었다. 방 안뿐만 아니라 문밖복도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들으라고 목소리 볼륨을 높였다. 1,880만 원짜리 와인에 1,200만 원짜리 가방, 거기다 이 상다리 부러지는 진수성찬까지. 어머니, 미나 씨, 도대체 무슨 대단한 회사에 들어가셨길래 이러세요? 연봉이 한몇억 되나 봐요? 이 정도 씀씀이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집안에서 장관이라도 배출한 줄 알겠어요. 내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그 가시는 정확하게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가슴만 들썩거렸고 박민아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인상을 쓰며 입을 열었다. 지혜야, 말하는 꼰세가 그게 뭐냐? 어른 앞에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동안 투명인간 행세하던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서 공손함 따위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워졌다. 아버님, 이제 와서 제 태도가 거슬리세요? 아버님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전화 30통 넘게 해대며 밥 먹던 사람 불러내고 3천만 원짜리 덤탱이 씌우려고 할 때는 그 꼬락서니가 보기 좋으셨나 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를 고쳐 안고 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고 조작하는 척하며 말했다. 어차피 계산할 거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급할 것도 없으니까요. 어머니, 미나 씨, 제가 머리가 나빠서 까먹을까 봐 좀 적어놔야겠어요. 우리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고요. 나는 일부러 휴대폰 화면이 그들에게 보이도록 밝게 켜고 메모 앱을 열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낭독하듯 읊었다. 첫째, 박미나 취업 축하 파티. 와인은 박미나가 주문함. 1880만원 후 둘째, 가문의 위세를 보여줄 최고급 요리, 전복, 돌돔 등등 약 200만원 셋째, 시어머니가 박미나에게 사주기로 한 취업 선물, 명품 가방 하나, 1200만원. 내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박미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내가 지금 하는 짓은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었다. 둔탁한 칼로 그들의 체면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는 것이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서지혜, 너 미쳤어. 계산이나 하랬지 누가 이딴 짓 하래? 이 계산서 내가 오늘 죽어도 결제해야 돼. 안 그러면 다신 우리 박씨 집안 문턱 밟을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콱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다. 나는 타자 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기에 눌리지 않고 맞서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얼음 조각처럼 서늘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장부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박씨 집안 문턱이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탐욕스럽고 추악한 이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제가 다시는 그 문턱 넘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었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한참 뒤에야 고함을 질렀다. 서지혜,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박씨네 시집와서 우리 밥 먹고 우리 물 마시고 살더니 이제 머리가 좀 컸다 이거냐? 감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제가요. 어머니 밥을 먹고 어머니 물을 마셔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되물었다.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서름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시누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 아버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목소리에 조소가 섞여 나왔다. 제가 이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그러셨죠. 집안 살림 팍팍하니까 젊은 너희가 좀 보태라고. 네, 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남편 박진우 월급 통장 5년 내내 어머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돈 모아주신다고 가져가셔놓고 5년 지난 지금 제가 그 돈 구경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제 월급은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생활비 드렸어요. 지난 5년 동안 들인 돈만 해도 6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제가 이 집에서 밥 먹고 물 마시는 값, 차고도 넘치지 않나요? 시아버지는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박미나가 벌떡 일어나 빽소리를 질렀다. 고작 그깟 푼돈 가지고 생색은. 집에서 밥 해먹고 전기 쓰는 건 공짜야? 나는 차갑게 웃으며 박미나를 노려보았다. 내 눈빛이 송곳처럼 그녀를 찔렀다. 미나 씨,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직장 4번 바꿨지? 매번 힘들다고 석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잖아.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쓴 생활비, 옷값, 화장품값 다 어디서 났을까? 그거 다 나랑 오빠가 낸 생활비에서 어머니가 몰래 빼돌려준 거잖아. 저번에 200만 원짜리 가방 사고 싶다고 난리쳤을 때 어머니가 내 성과급 봉투에서 몰래 150만 원 꺼내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미나는 전곡을 찔렸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꽥소리를 질렀다. 웃기지 마. 그거 우리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야. 사주고 싶어서.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럼 재작년에 집 수리한다고 돈 부족하대서 내가 적금 깨고 드린 5천만 원은?
진우 씨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는다고 하셔놓고 2년이 지나도록 입 싹 닦으셨잖아. 그때 미나 시방에 최고급 원목 마루 깔고 비싼 가구 들여놓겠다고 난리 쳤지? 그 돈도 다 내 5천만 원에서 나간 거 아니야? 나는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지난 세월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과 억울하게 뜯긴 돈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작년에 아버님 수술하실 때 병원에서 수술비 독촉하니까 어머님이 집안 망했다고 바닥치며 통곡하셨지? 그래서 내가 또 2천만 원 해드렸잖아. 그때 어머님이 뭘 하셨어요? 넌 정말 복덩이 며느리라고 박씨 집안이 평생 은혜 안 잊겠다고 하셨죠. 그래놓고 지금은요. 돌아서자마자 3천만 원짜리 청구서 들이밀면서 덤탱이 씌우는 게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은혜 갚는 방식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억지를 부렸다. 그건 다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도리요. 내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화려한 룸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내 도리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당신들 식구 먹여 살리고 여기서 흥청망청 쓴 돈 뒤치다꺼리하며 웃으면서 호구짓 하는 겁니까? 내 아들 분유 한 통 살 때도 손 벌벌 떨며 고민하는데 당신 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200만 원짜리 가방 사는 꼴 지켜보는 게 내 도리냐고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아까 찍은 계산서 사진을 박미나 코앞에 들이밀었다. 박미나, 너 맨날 나보고 돈 아낀다고 공상 맞다고 했지? 잘 들어. 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너희 같은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역겨운 거야. 이 3천만 원, 나 10원 한 장도 못 내. 아니, 안 내.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서 뜯어간 돈, 내가 10원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싹 다 받아낼 거야. 나는 뒤돌아서서 기가 차서 입만 뻐끔거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냈다. 어머니, 가족끼리 계산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좋아요. 오늘 제가 아주 깔끔하게, 확실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저랑 박씨 집안은 남남입니다. 이 밥값은 먹은 사람이 내고, 주문한 사람이 내고, 사준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내세요. 저 서지혜,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시다발이 안 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민준이를 토닥이며 구역질 나는 이곳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인연이 어딜 도망가? 오늘 이 돈 안 내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박미나도 제 어미와 합세의 문을 가로막고 섰다. 두 모녀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서지혜, 말 다 했어? 누가 거머리야? 오늘 계산 안 하면 나 경찰 부를 거야. 문을 막아선 두 여자를 보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못 나가게 막아? 그래, 좋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들 낯짝을 아주 갈아버려주지. 시어머니와 박미나는 문지기처럼 문을 틀어막고 나를 노려보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낚아채려 했다. 나는 민준이를 감싸 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억지로 뚫고 나가려다간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 좋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자. 제발 나가달라고 빌 때까지. 나는 나가는 걸 포기하고 보란듯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아주 태연하게 깨끗한 접시에 담긴 떡 하나를 집어 민준이 손에 쥐어주며 달랬다. 그래요, 어머니, 미나 씨 못 가게 하시니 안 갈게요. 내 목소리는 한가로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침 아까 하던 계산이 덜 끝났거든요. 가족끼리 따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 따지고 살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여드리죠.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사진첩이 아니었다. 결혼 직후부터 써오던 가계부 앱이었다. 시댁에 들어간 돈은 10원짜리 하나까지 날짜, 용도, 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해둔 나의 비밀 장부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들에게 들이대며 깨알같이 적힌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또박또박 낭독하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8일, 시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에 4월 2일, 시누이 영어 학원비, 어머니가 달라고 하심, 200만 원 5월 10일,
본가 냉장고 교체비, 돈 모자란다 해서 드림, 300만 원 옷 8월, 아버님 생신 선물비, 현금 100만 원. 나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님, 그때 사드린 골프채 잘 쓰고 계시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내 목소리는 빠르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이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2022년 1월, 박미나 새 아이폰, 최신형, 오빠랑 올케가 사주라고 강요함. 150만 원 2022년 6월, 집 인테리어 공사비 대여, 5천만 원, 현재까지 미상환. 11월, 아버님 수술비 지원, 2천만 원 2023년 설날, 시어머니 용돈 100만 원, 시누이 용돈 50만 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음. 약 3분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낭독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사색이 되었다가 이제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미나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려다 내 서슬퍼런 눈빛에 귀가 눌려 주춤거렸다. 서지혜. 너 가계부까지 썼니? 내가 인간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도덕적인 비난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모양이었다. 가족. 나는 스크롤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어머니, 이제 와서 우리가 가족 같아요. 어머니랑 따님이 작당해서 3천만 원 뜯어내려 할 땐 가족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나를 호구 취급하고 현금 인출기 취급할 땐 가족이 아니었나 보죠.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화면에 뜬 긴 리스트가 소름 끼치게 번쩍였다. 이 앱에 기록된 것만 해도 제가 지난 5년 동안 박씨네 집에 쓴 돈이 1억이 넘어요. 명절 선물, 영양제 이런 잡다한 건 빼고도요. 제가 이 집에서 밥 좀 얻어먹고 물 좀 쓴 값이 1억이나 됩니까? 나는 박미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조소가 뚝뚝 묻어났다. 미나 씨, 지금 입고 있는 그 니트, 작년 겨울에 내가 카드로 긁어준 거지? 30만 원 넘었나? 신발은 내가 해외 직구로 사준 거고, 휴대폰 케이스도 내가 사준 거네? 어때? 올케가 이 정도면 잘해준 거 아니야? 근데 돌아오는 게 고작 3천만 원짜리 청구서야? 박미나는 입을 꾹 다물고 아래 십술만 깨물었다. 분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전했다. 허벅지를 팡팡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가 이 꼴을 당하네. 가계부까지 써가며 시애미 잡아먹으려는 저 독한 년 좀 보소.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예전 같으면 저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돌덩이보다 단단했다. 나는 그 촌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물컵을 들어 민준이에게 물을 한 모금 먹였다. 어머니, 곡소리는 나중에 하시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직 계산 안 끝났거든요. 저건 보이는 돈이고 안 보이는 돈도 있잖아요. 박진우 월급 통장 5년 동안 어머니가 쥐고 계셨죠. 그 사람 연봉 뻔한데 못해도 3억은 될 텐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저기 저 금지옥엽 따님 명품 가방 사주고 옷 사입히는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못을 박았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이 3천만 원, 전 절대 안 냅니다. 예전에 쓴 1억 원은 똥 밟았다 치고 인생 수업료 낸 셈 칠게요. 오늘부로 저랑 박씨 집안은 깨끗하게 끝입니다. 나는 휴대폰 녹음 화면을 다시 띄웠다.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아까 우리 대화, 어머니가 강제로 결제하라고 협박하신 거, 미나 씨가 가방 자랑한 거, 그리고 제가 읊은 이 돈 내역들 전부 다 녹음됐어요.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시면 이 녹음 파일이랑 3천만 원짜리 계산서 사진, 친척들 다 있는 가족 단톡방에 올릴까요? 아니면 바로 112 눌러서 갈취 및 협박죄로 신고해 드릴까요?
신고라는 두 글자가 찬물처럼 시어머니의 통곡을 뚝 그치게 만들었다. 거짓 울음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내 휴대폰 화면의 빨간 점에 고정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박미나도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평소 순에 빠진 줄 알았던 올케가 녹음이라는 흉기를 들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방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민준이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혜야, 너 얼른 그거 꺼라.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녹음이라니. 당장 지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 아버님, 이제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세요? 아까 두 모녀가 저 협박할 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셨어요? 이제 무서우세요? 걱정 마세요. 지금 저 안 잡고 곱게 보내주시면 이 파일 딜단은 공개 안 할게요. 경찰도 안 부르고요. 나는 질단은에 힘을 주어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 생각도 못하고 다급하게 외쳤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지워. 당장 지워. 보내줄게. 그냥 가라. 가. 그녀는 박미나에게 눈짓을 했다. 박미나는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지만 경찰 소리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문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그들의 비굴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환멸을 느꼈다.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텐 강한, 이게 내가 몇 년을 모시고 산 시댁의 민낯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일어섰다. 이들과 1초라도 더 같이 있다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내가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목소리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 징글징글한 계산 속은 여전했다. 지혜야, 가는 건 좋은데 이 밥값 3천만 원은 진짜 우리 보고 내라는 거냐? 우리 늙은이들이랑 미나 두고 그냥 갈 거야? 이거 소문나면 우리 박씨 집안 망신이야. 부처님, 아니, 진호 봐서라도 내가 일단 결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꾼 걸로 칠게, 응? 나는 멈춰 서서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 뻔뻔한 낯짝을 쳐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와중에도 돈 내라고. 심지어 박진우까지 팔아먹으면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망신은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지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씨 집안 망신이라. 나는 난장판이 된 테이블과 박미나의 명품 가방을 훑어보며 비소했다. 여기서 저 뜯어먹으려고 작당했을 때부터 박씨 집안 체면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힌 거예요. 그리고 박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 사람 오면 직접 받으세요. 그 잘난 아들이 엄마랑 동생 밥값 3천만 원 내주는지 아니면 저처럼 도망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나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육중한 문이 닫히며 역겨운 얼굴들이 사라졌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휘청거렸다.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뛸 거고 박진우도 곧 들이닥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내 손에 들린 녹음 파일, 내 가계부, 그리고 단단해진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곧장 호텔을 나가지 않고 로비 구석의 조용한 소파에 앉았다.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다. 민준이가 품에 파고들며 물었다. 엄마, 우리 집에 가?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 아빠 오면 엄마가 아빠랑 할 말이 있어? 그거 다 하고 우리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호텔 로비에는 우아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아까 그 방구석의 아수라 장관은 딴 세상이었다. 민준이는 지쳤는지 내 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재우며 시간을 쟀다. 박진우가 올 시간이다.
다혈질인 그는 엄마나 동생 전화를 받으면 눈이 뒤집혀서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100% 나를 쥐잡듯 잡으려 들겠지? 아니나 다를까 회전문이 돌아가고 익숙한 형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박진우였다. 와이셔츠는 삐져나와 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는 로비를 탐조등처럼 훑더니 금세 나를 찾아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안도감보다는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한 표독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는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성큼성큼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내 코앞까지 다가온 그는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으르렁거렸다. 야, 서지혜. 너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엄마가 전화와서 숨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 돈도 안 내고 어른한테 막말하고 녹음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 내가 제정신이야?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어? 나는 수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이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며 저토록 흉측한 얼굴로 나를 몰아세우는 그를 보며 내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조차 완전히 꺼져버렸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서늘한 한기가 치고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미쳤다고? 박진우, 당신 눈에는 내가 언제나 틀려먹은 사람으로 보이나 보지?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이 30통 넘게 전화를 해대며 사람을 집 밖으로 꿰어내고 3천만 원이 넘는 밥값에 1200만 원짜리 가방값까지 덤탱이를 씌우는데 그걸 안 내겠다는 내가 미친 거야? 박진우는 내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는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목청을 높였다. 그거야 엄마가 미나 취직했다고 기분 좀 내자고 한 거잖아. 가족끼리 오붓하게 축하 좀 하겠다는데 내가 그냥 계산 좀 하면 덧나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을 꼭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겠어? 또 그 소리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치 내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돈이고 나는 당신네 박씨 집안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듯한 태도.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박진우,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내가 이 덤탱이를 써야 할 이유는 안 돼.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 오늘 이 식사 자리 알고 있었어? 박진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웅얼거렸다. 나는 그냥 엄마가 가족 모임 한다고 해서. 가족 모임.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온 식구가 다 아는데 며느리인 나만 모르는 게 가족 모임이야?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마신 뒤에 계산서만 나한테 던져주는 게 가족 모임이냐고. 이게 당신네 박씨 집안 방식이야?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진우,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이게 정상이니? 3,000원, 3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야. 당신 1년 연봉보다 많은 돈이라고. 내가 그 돈을 내는 게 당연해? 내가 자선사업가라도 돼? 박진우는 내 시선에 양심이 찔렸는지 초조하게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아, 진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엄마랑 미나는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호텔에서도 결제하라고 난리인데. 일단 내가 먼저 계산해. 그리고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응? 제발 나 체면 좀 세워줘라. 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또 체면 타령.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고만 하고 자기 체면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더러 참으라고만 했다.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박진우, 당신 체면만 체면이고 내 자존심은 짓밟혀도 되는 거야? 나 오늘 이 돈 죽어도 못 내겠는데 그럼 어쩔 건데? 박진우는 내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화를 냈다. 서지혜, 너 진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그래. 내가 안 낸다 이거지? 그럼 내가 내면 될 거 아냐? 나도 신용카드 있어. 내가 지금 올라가서 긁을 거야. 근데 너 똑바로 들어.
너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뭐.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더없이 맑아졌다. 이혼하려고. 박진우는 내가 그 단어를 먼저 꺼낼 줄은 몰랐는지 멈칫했다. 눈동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센 척을 했다. 그 말 내가 먼저 꺼냈다. 그래, 내가 먼저 꺼냈어. 나는 곤히 잠든 민준이를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와 박진우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박진우, 나 오늘 일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지난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야. 당신 식구들이 날 호구로 알고 남보다 못한 취급하고 현금 인출기로 쓴 결과라고. 오늘 그 3천만 원은 그냥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결심을 내뱉었다. 올라가서 계산해. 가서 당신의 그 대단한 효심이랑 오빠 노릇 마음껏 해보라고. 근데 그 돈은 당신이 당신 엄마랑 동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거지. 나 서지혜랑은 아무 상관없는 돈이야. 나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관계,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혼해. 재산 문제, 아이 문제, 하나하나 따져서 제대로 정리하자. 나는 순식간에 사색이 된 그의 얼굴을 뒤로하고 잠든 아들을 안은 채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발걸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등 뒤에서 박진우의 놀라움과 분노, 당황이 뒤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서지혜, 너 거기 안 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호텔 로비의 우아한 피아노 선율과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시그니엘 호텔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민준이도 잠에서 깼는지 부스스 눈을 뜨고 작게 칭얼거렸다. 엄마, 추워. 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도로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음이 복잡했다. 박진우 앞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던 냉정함이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깊은 피로감과 비현실적인 공허함만이 남았다. 정말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멍하니 도로변에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박진우의 고함이 들려왔다. 서지혜, 거기 서라니까.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민준이를 더 꽉 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또 쫓아왔다. 뭘 어쩌려는 거지? 다시 끌고 가서 그 3천만 원을 내게 하려는 걸까? 아니면 후회하고 붙잡으려는 걸까? 아니, 내가 아는 박진우라면 전자일 확률이 훨씬 높았다. 박진우가 몇 걸음 만에 나를 앞질러 가로막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머리는 더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내 품에서 몸을 움츠리는 민준이를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말투였다. 너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 애까지 데리고 이 찬바람 맞으면서. 뭐가 그렇게 꼬여서 말을 못해. 꼭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겠어?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와서 아이 걱정하는 척. 아까 호텔 로비에서는 자기 엄마 억울한 거랑 동생 카드값밖에 안 보이더니 말로 하자고. 박진우, 내 엄마가 전화 30통 해서 나 불러내고 내 동생이 계산서 집어던질 때 그리고 내가 나타나서 앞뒤 안 가리고 나한테 소리 지를 때 너희 식구들이 나한테 말로 할 기회를 줬니? 너희가 원한 건 그냥 내가 군말 없이 돈 내는 거였잖아. 박진우는 내 말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한참 뒤에야 쥐어짜듯 내뱉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엄마랑 미나는 아직 위에 있고 호텔에서는 결제하라고 독촉하는데 너 진짜 나 혼자 그 3천만 원 독박 쓰게 할 거야? 나 카드 한도 그만큼 안 나온단 말이야. 역시나. 그가 쫓아온 건 잘못을 뉘우쳐서도 나랑 아이가 걱정되어서도 아니었다. 단지 그 3천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허둥지둥 쫓아온 거였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박진우, 밥 먹은 사람이, 주문한 사람이, 가방 사주겠다고 큰 소리친 사람이 내는 거야. 아까 효심이랑 책임감 보여주겠다며? 기회네, 아주 좋은 기회. 박진우는 나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은 듯 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고 빈틈없는 내 모습은 처음 봤을 테니까. 그의 얼굴에 절망에 가까운 초조함이 떠올랐다. 그가 갑자기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짜증이 깔려 있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근데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일단 계산 좀 해줘. 일부라도 좋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안 그러면 호텔에서 경찰 부른대. 그럼 우리 식구 다 유치장 가게 생겼어.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제 와서 망신 타령. 나는 가차없이 말을 잘랐다. 너희 식구들끼리 작당해서 나 협박할 땐 망신 살 생각 안 났어? 박진우, 똑바로 들어. 이 돈, 나 10원 한 장도 안 내. 너희 식구가 유치장을 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망신이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 속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떠올리며 더욱 차갑게 말했다. 누가 진짜 망신을 당하게 될지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빈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즉시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다. 내가 가려고 하자 박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서지혜, 너 오늘 이대로 가면 진짜 이혼이야. 아들도 절대 너한테 못 줘. 내가 뺏어올 거야. 또 그놈의 협박. 아이를 볼모로 잡는 비겁한 수법. 나는 택시 문을 열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가 고작 3천만 원 때문에 저토록 추잡하고 낯선 괴물이 되어버렸다. 민준이가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고 무서워하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진우, 이혼은 내가 먼저 하자고 했어. 그리고 아들, 내가 줄 엄마야? 민준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희 박씨 집안 사람들 중에 기저귀 한 번 갈아주고 밥 한 번 떠먹여준 사람 있어? 그래놓고 양육권을 뺏어가겠다고? 나는 비소했다. 내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가득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마침 내가 이 녹음 파일도 판사님한테 들려드리면 되겠네. 박씨 집안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한테 아이로 협박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당신 지난 5년 동안 월급 어디다 썼는지, 가장으로서 경제적 의무는 다 했는지도 싹 다 까발려 보자고. 나는 순식간에 사색이 된 박진우를 뒤로하고 민준이를 안고 허리를 숙여 택시에 올라탔다.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다. 기사님에게 결혼 전에 사두었던 내 작은 오피스텔 주소를 댔다. 기사님,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멍하니 서 있는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실패한 광대처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택시는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잠든 민준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외투를 여미고 민준이의 작은 얼굴을 내 품 깊숙이 묻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그 작은 오피스텔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이 집은 결혼 전 내가 월급을 모아 장만한 나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크지는 않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결혼 후에는 박진우 회사와 멀다는 핑계로 그리고 시어머니가 북적거리며 살아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고집을 부려주로 시댁 근처에서 살았다. 이곳은 야근이 늦거나 박진우와 싸운 뒤 가끔 찾아오던 대피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열쇠로 문을 열자 오랫동안 비워둔 집 특유의 묵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더듬거려 불을 켜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일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가구 위에는 먼지 덮개가 씌워져 있어 조금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턱을 넘어서서 나만의 공간 냄새를 맡는 순간 기적처럼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곳에는 나를 계산적으로 훑어보는 눈빛도, 비수를 꽂는 잔소리도, 숨막히는 긴장감도 없었다. 여기는 온전히 나와 민준이만의 세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침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오는 내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자신의 세상이 방금 얼마나 큰 지진을 겪었는지 꿈에도 모르는 채 발그레한 볼을 하고 새근거렸다. 아이의 자는 얼굴을 보자 억울함과 분노가 더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먼지, 덮개를 걷어내고 앉았다.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지만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박민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들은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박진우는 지금 멘붕 상태겠지만 애초에 그가 내 편이 되어줄 거란 기대는 버린 지 오래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카카오톡을 열었다. 예상대로 가족 단톡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가 단톡방에서 떠들 리가 없었다. 하지만 개인 메시지는 몇 개 와 있었다. 박진우가 1시간 전 내가 호텔을 막 빠져나왔을 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눌러서 들어보니 후회와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지혜야, 어디야? 호텔 쪽에서 아휴,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 났어. 계산 아직 안 됐어. 지배인까지 와서 독촉하고 난리야? 너 일단 화 좀 풀고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응? 이혼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메시지 보면 전화 좀 줘. 나는 싸늘한 눈으로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다. 그는 아직도 내가 단순히 토라져서 시위를 하는 줄 알고 내가 돌아와서 저 3천만 원의 난장판을 수습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가소로웠다. 이어 시어머니의 채팅창을 열었다. 문자나 음성은 없었지만 회색 시스템 메시지가 몇 개 떠 있었다. 상대방이 콕 찌르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게 뭐라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망설였거나 손을 떨다 실수로 콕 찌르기를 누른 게 분명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저 집구석이 얼마나 혼파망인지 알 수 있었다. 할 말은 많지만 내 손에 쥐어진 녹음 파일이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꼴이라니.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무서워. 늦었어. 나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김 변호사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김 변호사님은 예전 회사 법무팀 선배였는데 독립해서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로펌을 차린 실력파였다. 능력도 출중하고 성품도 대쪽 같은 분이라 사적으로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 밤 8시 반이었다. 늦은 시간이지만 사안이 너무 급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김 변호사님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혜.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선배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 선배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송을 해야겠어요. 김 변호사님은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박에 눈치채고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일 생겼구나? 침착하고 천천히 말해봐. 나는 머릿속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요목조목 설명했다. 30통의 부재중 전화부터 3천만 원짜리 계산서, 시댁의 강요, 박진우의 방관, 그리고 나의 마지막 반격과 이혼 선언까지. 김 변호사님은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계산서 사진 찍었어? 대화 녹음했어? 예전에 시댁에 돈 준 기록 남아있어? 나는 모두 네라고 대답했고 5년치 가계부 앱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너 정말 잘했어. 내 시댁 식구들 진짜 선 넘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서 갈취나 협박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야. 내가 확보한 증거들이 정말 결정적이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금 어디야? 안전한 곳이야? 아이는? 나는 지금 강남역 오피스텔에 있고 아이도 자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좋아. 잘 들어, 지혜야. 첫째, 지금부터 박진우나 시댁 식구들 절대 따로 만나지 마.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겨서 증거 확보해. 부득이하게 통화해야 하면 무조건 녹음하고. 둘째, 아까 말한 증거들, 계산서 사진, 녹음 파일, 가계부 내역, 전부 클라우드나 USB에 백업해둬. 셋째, 제일 중요한 게 양육권인데 내가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게 가장 큰 무기야. 지금부터 아이를 내가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더 의식적으로 모아. 육아 일기나 사진, 아이 관련 지출 내역 같은 거, 그리고 박진우 쪽에서 아이한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지도 주시하고. 내일 오전 시간 되니? 바로 사무실로 와. 얼굴 보고 자세히 이야기하자. 소송 준비 서류 리스트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소장 접수하자. 김 변호사님의 전문적이고 힘있는 조언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불안했던 내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나는 급하게 대답했다. 네, 시간 돼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긴.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혜야, 겁먹지 마. 넌 합리적으로 행동했고 증거도 확실해. 이 싸움 승산 있어. 명심해. 너 자신이랑 아이만 생각해.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도 있고 증거도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쟁취하겠다는 독한 마음이 있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서글펐다. 하지만 지금 내 발밑에 이 작은 오피스텔이 나와 민준이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박진우, 어머님, 기다리세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당신들이 뺏어간 돈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미래까지 전부 되찾아올 테니까. 이 이혼, 내가 반드시 이겨.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눈이 떠졌다. 사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어제 호텔에서의 일과 앞으로 닥칠 이혼 소송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는 사지로 내몰린 사람이 느끼는 비장한 평온함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민준이에게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였다. 오물오물 밥을 먹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렸다. 이 작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새집이 신기한지 소파 주변을 콩콩 뛰어다녔다. 민준아, 엄마 오늘 중요한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하는데 아래층 할머니랑 놀고 있을래? 나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물었다. 아래층 할머니는 은퇴한 선생님이신데 마음씨가 고와서 내가 야근할 때 가끔 민준이를 봐주시던 분이었다. 민준이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준대. 아이를 맡기고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증거자료가 담긴 가방을 들고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님은 일 처리가 빨랐다. 이미 이혼 소장 초안을 다 잡아놓았고 나는 세부 내용만 확인하고 서명하면 되었다. 동시에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들을 정리했다. 그 치명적인 녹음 파일은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호텔 계산서, 내 가계부 내역, 그리고 내가 주 양육자임을 증명하는 각종 생활사진과 지출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김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나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다. 바로 박진우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 월급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지, 혹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건 아닌지 낱낱이 파헤쳐야 했다. 걱정 마. 김 변호사님은 두툼한 서류처를 정리하며 자신있게 말했다.
은행 전산망 타고 돈 움직인 거면 무조건 다 나와. 어머님이 아무리 쥐고 흔들었어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싹 다 토해내게 만들 수 있어. 김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모습에 마음이 한결 놓였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그 옆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 된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분노의 고함이 아니라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지혜.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 너 진짜 소송 건 거야?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용 증명으로 이미 다 말했을 텐데. 대화를 거부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한 건 당신들이야. 그래서 난 법대로 내 권리랑 내 아이 권리를 찾겠다는 거고. 권리. 박진우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썼다.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을 법정에 세우는 게 권리야? 내 체면은 어떡하고? 지금 회사에 소문 다 나게 생겼어. 결국 끝까지 자기 체면 걱정뿐이다.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박진우, 내 엄마랑 동생이 3천만 원짜리 계산서 나한테 던질 때, 내가 걔네 편들면서 나 몰아세울 때 내 체면은 생각했니? 이제 와서 쪽팔린 건 아나보지? 박진우는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조로 나왔다. 서지혜,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소 취하해. 안 그러면 나도 너 구린 구석 싹 다 까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구린 구석. 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박진우, 나 서지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어디 한번 털어봐. 먼지 하나 나오나. 누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될지 내기할까? 녹음 파일 내용 다시 한번 들려줘. 전화기 넘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그 녹음 파일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 잘라 말했다. 박진우, 소장 받았으면 법적 절차 시작된 거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든지 법정에서 보자. 끊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 곱게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친하게 지내던 예전 회사 동료에게서 카톡이 왔다.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지혜야, 너 혹시 이혼 준비 중이니? 가슴이 철렁했다. 왜? 하고 묻자 동료가 링크 하나를 보내왔다. 이거 봐봐. 지역 맘카페 인기 글인데 그리고 유튜브 쇼츠에도 너 이야기 같은 게 돌아다녀. 내용이 좀 심각해. 링크를 눌러보니 지역 내에서 꽤 큰 맘카페 게시글이었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와 돈만 밝히는 악질 올케를 고발합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인물관계, 지역, 사건 정황, 3천만 원, 호텔 계산서 등 디테일이 너무나 상세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들은 나를 시댁을 무시하고 호텔에서 일부러 난동을 피우며 시부모 부양은커녕 재산만 노리는 꽃뱀 같은 며느리로 묘사해 놓았다. 반면 시댁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등골 휘었는데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댓글에는 이미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나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동료가 말한 영상 플랫폼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출처 불분명의 계정 몇 개가 비슷한 내용을 퍼나르고 있었다. 조회수는 높지 않았지만 의도가 너무나 악랄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보나 마나 시어머니나 박미나 짓이 분명했다. 법적으로 정면 승부할 자신이 없으니 이렇게 뒤에서 비열하게 여론전을 펼쳐 나를 말려죽이려는 수작이었다. 예전에 서지혜라면 이런 악성 게시글을 보고 멘탈이 나가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혐오감과 경멸뿐이었다. 고작 한다는 짓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나는 즉시 링크를 김 변호사님께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들은 김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당황하지 마, 지혜야. 쟤네 지금 똥줄 타서 발악하는 거야?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이야.
당장 링크랑 게시글 전부 캡처해서 PDF 단화. 이것도 새로운 증거가 될 거야. 내가 로펌 명의로 포털이랑 플랫폼 쪽에 공문 보내서 게시물 삭제 요청하고 작성자 신원 정보 요청할게. 삭제 거부하거나 계속 유포하면 형사고소 추가해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고. 김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뒤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다 이거지? 좋아. 나는 침묵하는 대신 내 SNS 계정에 접속했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지만 지인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었다. 나는 짧지만 묵직한 글 하나를 올렸다. 최근 저는 시댁의 장기간에 걸친 부당한 대우와 감당할 수 없는 금전 요구, 상세 내역은 계산서 참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인터넷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넘겼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나는 녹음 파일이나 계산서 원본을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핵심을 찌르고 내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내 손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걸 암시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지인들의 걱정과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일일이 답장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법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라고 짧게 남겼다. 인터넷상의 소라는 김 변호사님의 강력한 내용 증명과 플랫폼 측의 협조로 며칠 만에 깨끗하게 삭제되었다. 시어머니와 박미나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나를 깎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목에 명예훼손이라는 올가미만 하나 더 걸게 된 꼴이었다. 세상은 다시 표면적으로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법정에서 몰아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법원 등기가 도달하고 조정기일이 잡혔다. 나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가정법원 조정실로 향했다.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그 방에 들어서자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인생 처음으로 이런 곳에 왔다. 조정실에는 상대방이 먼저 와 있었다. 박진우는 테이블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밑이 퀭했고 내 눈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 옆에 불청객들이 있었다. 시어머니와 박미나였다. 그들은 박진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박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톱만 뜯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내 팔을 가볍게 톡 치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사님 옆에 앉아 허리를 곧게 폈다. 잠시 후 중년의 여성 판사님과 서기가 들어왔다. 판사님은 베테랑 같아 보였다. 우리를 쓱 훑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이 때려온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별말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판사님은 먼저 신원 확인을 한 뒤 나에게 물었다. 원고 서지혜 씨, 청구 취지는 이혼, 원고의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및 피고 박진우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금 약 1억 원 청구, 맞습니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박진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피고 박진우 씨,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박진우가 입을 떼기도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세상 무너진 듯한 목소리였다. 판사님. 판사님이 우리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저 며느리라는 게 아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박씨 집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설치면서 우리 집 돈까지 다 뜯어가려고 해요. 심지어 저를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제가 언제 죄를 뜯어먹었다고. 판사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거기 보호자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 피고 박진우 씨에게 묻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입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박진우가 그제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는 이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해가 좀 있어서 싸운 것뿐이지 이혼할 정도는 아닙니다. 판사님이 나를 보았다. 원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대답하려는데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치고 들어왔다. 재판장님,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을 원합니다. 이미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습니다. 피고와 그 가족들이 혼인관계에 심각한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박진우를 보았다. 피고, 원고 측 입장이 확고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상했는데 억지로 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조정으로 좋게 끝내는 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시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참지 못하고 꽥소리를 질렀다. 애는 우리 박씨 핏줄인데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죠. 저런 독한 년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요. 그리고 재산. 무슨 재산. 그 돈 다 우리 노부부 노후 자금이에요. 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요. 이번에는 판사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보호자분, 다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끼어드시면 퇴정 조치합니다. 양육권은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거지 부모님 돈을 뺏는 게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쐐기를 박았다. 재판장님, 양육권과 관련해 원고는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장기간 급여를 모친이 관리하여 경제관념이 부재하고 제출된 녹취록에서 드러나듯 피고 모친의 정서적 불안정과 강압적인 가정 분위기는 아이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진우와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박미나는 고개를 더 푹 숙였다. 판사님이 박진우에게 물었다. 피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박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다. 애는 당연히 제가 재산은 저희는 따로 모아둔 게 없어서. 김 변호사님이 즉각 반박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미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연봉 1억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임에도 지난 5년간 급여의 90% 이상을 모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입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 전 마련한 자금이 시댁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유용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었다. 판사님의 경고도 있고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다. 이 날강도 같은 것들. 그 돈은 진우가 나한테 효도한 거야. 내 돈이라고.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그 3천만 원. 호텔에서 독촉장 날아오고 난린데 서지혜 너 그 돈 내가 내. 내가 낸다고 약속했잖아. 그녀의 자폭 발언에 판사님조차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진우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 변호사님은 싸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호텔 계산서 사본을 꺼내 판사님께 제출했다. 재판장님, 보십시오. 이게 피고 모친이 주장하는 3천만 원짜리 계산서입니다. 사실은 피고 여동생의 취업 축하 파티를 빙자하여 모친이 주도한 사치 향락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1,800만 원짜리 와인, 1,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원고는 구경도 못 해본 것들입니다. 이걸 원고를 불러내 강제로 결제하게 하려다 실패하자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특수 협박 및 공갈 미수입니다. 이 빚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실제 소비자인 피고 모친과 여동생이 갚아야 마땅합니다. 판사님은 계산서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특히 로만의 꽁띠와 명품 가방 항목을 보고는 고개를 들어 화려하게 치장한 박미나와 뻔뻔한 얼굴의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눈빛에 경멸이 스쳤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변명하려 하자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박진우에게 말했다. 피고 박진우 씨 모친과 동생분의 행동은 상식 밖입니다. 이 3천만 원 채무는 개인의 사치성 소비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호텔 측에서도 소송을 건다면 실제 소비자인 저 두 분에게 걸어야 할 겁니다. 이어 시어머니와 박미나를 향해 경고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면 정말로 불리해집니다. 조용히 하세요. 시어머니는 판사님의 기세에 눌려 입을 뻐끔거리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지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했다. 박미나는 겁에 질려 고개도 못 들었다. 조정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준비가 전혀 안 된 박진우 측은 김 변호사님의 논리 정연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결국 판사님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죽일 듯 노려보며 욕설을 중얼거렸다. 박진우가 억지로 그녀를 끌고 갔다. 그는 끝까지 내 눈을 피했다. 김 변호사님이 내게 윙크하며 속삭였다. 완벽해. 판사님이 저쪽 식구들한테 학을 뗐어. 특히 그 계산서랑 시어머니 태도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 유리해졌어. 조정 결렬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와 김 변호사님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반면 박진우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지만 제출하는 서면마다 앞뒤가 안 맞고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나는 그날 일부러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도 옅게 해서 안색을 밝게 했다. 내 인생과 아들의 미래가 걸린 날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과 함께 차분함이 느껴졌다. 방청석에는 우리 오빠가 와 있었고 박진우 쪽 친척 몇 명도 보였다. 시어머니와 박미나는 피고석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님의 변론은 날카롭고 명쾌했다. 그는 호텔 계산서, 녹취록, 가계부,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고 측의 유책 사유를 낱낱이 증명했다. 특히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그 적나라한 욕설과 협박 소리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박미나는 귀를 막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책상에 처박고 들지 못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판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마침내 판사님이 주문을 낭독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어들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재산 분할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내용은 내 완벽한 승리였다. 이혼 인용, 양육권 확보, 양육비 지급 명령. 그리고 박진우가 빼돌린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상당 부분 내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내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금도 대부분 인정되었다. 무엇보다 통쾌한 건 그 3천만 원짜리 호텔 계산서였다. 판결문에는 그 채무가 피고 모친과 여동생의 독자적인 채무이며 원고에게 변제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다. 나는 이겼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승리였다. 김 변호사님이 승소 판결문을 내 손에 쥐어주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였다. 나와 민준이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박진우는 이 일로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서 결국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박미나는 동네와 친척들 사이에서 망신살이 뻗쳐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했다. 그 3천만 원짜리 계산서는 결국 그녀들이 아끼던 폐물을 팔고 적금을 깨서 갚았다는 후문이다. 그들의 콧대는 완전히 꺾였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내 작은 오피스텔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집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되찾은 돈은 재테크를 하고 일부는 민준이 교육비로 따로 모아두었다.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고 아들과 함께할 시간도 늘어났다. 가끔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과 시그니엘 호텔에서의 그날 오후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 오직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다. 그날 내가 그 계산서를 무기로 삼았던 것, 용기를 내어 그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고 나와 아들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부당함에 맞서 용기 있게 나를 지킬 때 세상도 내 편이 되어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남을 해하려던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